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화의 기술 5번째 시간 질문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결혼 전에 일본에 굉장히 자주 여행을 갔어요. 제가 일본말을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그 일본에 제 되게 친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또 일본 음식을 제가 좋아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제가 이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제가 길치예요. 그래서 제가 이사간 집에 다시 찾아갈 때 또 길을 잃어버리기도 한 적이 있어요. 일본에 가서는 오죽했겠어요. 일본말도 잘 못하는데 환전을 해야 돼서 은행을 찾고 있었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볼까 하다가 저기에 교복을 입은 여고생들이 있는 거예요. 영어 공부를 하겠지. 그래서 가서 영어로 물었습니다. 이 가까운 곳에 은행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 친절하게. 가만히 듣다 보니 한 100m 앞으로 갔다가 오른쪽에 가면 무슨 건물이 있는데 다시 거기서 직진을 하고 50m 정도 직진을 했다가 또 무슨 건물이 나오면 왼쪽으로 가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중간에 빵꾸 이런 표현을 쓰는데 빵꾸 뭔지 아세요? 뭐예요? 구멍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뱅크를 빵꾸 이렇게 발음을 한 거예요. 물론 제 영어 발음도 그리 좋지는 않아요. 근데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은행을 못 찾았어요. 이 친구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할 때는 머릿속에 맵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사니까요. 이 친구들은 자기들이 이 정도 설명을 하면 다 제가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상대방도 알고 있을 거라고 하는 인지 왜곡이 여러분 그게 뭐냐면 지식의 저주라는 거예요. Curse of knowledge,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내가 알고 있는 걸 상대방도 알고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 대화 속에서 싸움도 나고 또 굳이 겪지 않아도 되는 갈등을 겪게 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에 엘리자베스 뉴턴이라고 하는 박사과정 학생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재미있는 실험 하나를 합니다. 그 실험의 이름은 두드리는 자와 듣는 자라고 하는 실험이에요. 그건 굉장히 간단한 실험이었어요. 두드리는 자 그룹을 나누고요. 또한 듣는 자 그룹을 나눴어요. 두드리는 자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뭘 하면 되냐면 미국에서 굉장히 알려진 음악을 박자에 맞춰서 탁자를 두드리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일 축하합니다. 요거면 여러분 들리세요? 아시겠죠? 무슨 노래인지. 그리고 듣는 자들은 그걸 맞추면 되는 거예요. 두드리는 자에게 몇 곡을 그런 식으로 탁자를 두드리며 연주하라고 했냐면 120곡을 해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듣는 사람들이 몇 곡이나 알아맞출 것 같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이 두드리는 분들이 몇 % 정도 알아맞출 거라고 이야기했을까요? 90%요. 한 50%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유명한 곡이니까. 그런데 몇 곡을 알아맞혔냐면 120곡 중에 3곡 정도를 평균적으로 알아맞혔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알아맞혀 보실래요? 모르겠죠? 나의 영원하신 기억. 저는 다 알 것 같아요. 이렇게 두드리면 여러분들이 다 알 것 같아요. 여러분 대화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요. 나는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상대방이 다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상대방은 내 말을 못 알아듣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대화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나타나는 이런 지식의 저주는요,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요. 제가 결혼을 하고 아내와 잘 지내고 싶었어요. 아내와 좀 더 사랑을 나누고 더 사이좋게 지내고 싶었어요. 뭘 하면 좋을까? 그 중에 제가 선택한 일이 무엇이냐면 정말 설거지를 완벽하게 한번 해보자. 진짜 잘해보자. 그래서 밥을 딱 먹고 나면 설거지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제가 설거지를 하고 나면 별로 아내 표정이 안 좋아요. 이상해. 내가 진짜 열심히 설거지를 했는데 왜 아내 표정이 안 좋지? 또 다음에 또 열심히 설거지를 했어요. 당연히 아내의 표정을 살폈죠. 아내 표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물어봤어요. 여보, 난 당신을 좀 기쁘게 해주려고 이렇게 열심히 설거지를 하는데 당신 얼굴은 왜 이렇게 어두워? 그리고 굉장히 기분이 왜 나빠 보여?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은 왜 설거지를 하고 칼날을 위로 향해서 그렇게 설거지통에 넣는 거야? 저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설거지통에 칼날을 위로 해서 넣느냐? 내가 위험해질 거 몰라? 내가 설거지 그 그릇이나 그 칼을 치우다가 내가 다칠 수도 있잖아. 근데 왜 항상 설거지를 그렇게 마무리하는 거야?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 아내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당연히 그 정도 상식은 남편에게 있을 거다.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는 결혼 전에 있잖아요. 한 번도 설거지를 하면서 칼날을 밑으로 넣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설거지통 밑에 바닥에 닿아서 그게 더러워질까 봐요. 저는 그래서 위로 놨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한 번도 그걸 위험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내와 제가 생각이 다른 거죠. 근데 아내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당연히 자기가 생각한 대로 제가 생각할 거라고 추측했던 거예요. 짐작했던 거죠.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또 대화에서는 어떤 지식의 저주가 일어나죠? 야, 몇 살인데 아직도 이걸 못해? 몇 살인데 아직도 저녁에 이불에다가 오줌을 싸냔 말이야. 근데 걔가 몇 살이냐면 5살이에요. 5살짜리 그럴 수 있잖아요. 뭐 4살쯤에 가린다고 해도 5살 아이가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부모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당연히 5살이면 가릴 줄 알 거야. 근데 그 아이는 뭔가 저녁에 치킨을 먹다가 물을 많이 먹었어요. 난 조절할 수 없었어. 그래서 오줌을 이불에다가 싸게 됐는데 엄마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빠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당연히 그 정도, 5살 정도면 다 알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몇 번을 얘기했는데 또 그걸 못해. 여러분 청소년들한테 방 청소를 좀 잘해라. 너무 어지러 놓지 말고 그래도 잘 때쯤 되면 좀 정리를 하고 자. 이야기를 해도요. 청소년들은 그거 잘 못해요. 왜냐하면 무의식적으로 시키는 대로 잘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시키는 대로 다 하면 자존심이 상할 거라고 하는 무의식적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못해요. 진짜 잘 못해요. 근데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자신의 생각만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분이 청소년 때 그렇게 방을 잘 치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잘 알 거야 라고 추측하고 짐작해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죠? 지식의 저주가 나타나고 갈등하게 되고 싸우게 되는 거죠. 직장에서도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아니 입사 몇 년 차인데 아직도 그걸 못해? 야, 나 때는 그거 다 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어려운 일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부장이 되고 보니 난 다 알고 있거든요. 이 정도는 너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 심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일 처리를 이렇게 하고도 월급 받을 수 있나?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왜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누구나 그 일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설명하지도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가면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 그 이야기도 나는 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당연히 그 사람은 그걸 알 수 있을 거라고, 그 신입 직원은 그걸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지레 짐작하는 거예요. 이게 지식의 저주예요. 대화 속에서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지레 짐작하게 되면은 여러분 갈등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나고요.
쓸데없이 그 사람을 공격하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대화를 저주로 이끄는 연료가 있어요. 대화를 저주로 이끌어가는 연료. 뭘까요? 제가 아까 조금씩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요. 뭘까요? 맞아요. 추측과 짐작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어제 어떤 집사님과 이제 중국집에 가서 음식을 시켜서 함께 나누어 먹은 거예요. 그 집사님은 짬뽕을 시키고 나는 우동을 시켰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이거 좀 부족하다. 우리 요리를 하나 시켜 먹자. 그래서 탕수육을 시켰어요. 여러분들은 부먹파입니까? 찍먹파입니까? 저도 찍먹파거든요. 근데 저랑 식사를 하는 그 집사님이 소스가 오자마자 탕수육에 다 부어버린 거예요. 완전 기분 상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소스가 부어진 탕수육을 음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너무 기분이 상했어. 제가 집사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집사님, 집사님 항상 이래. 왜 내 의견을 안 물어봐? 아니 이걸 이렇게 눅눅하게 만들어 놓으면 내가 이걸 어떻게 먹어? 그러고 막 싸운 거예요. 이 집사님도 아니 뭐 탕수육 갖고 그래. 그냥 먹으면 되지. 다 소화되면 그 다 똑같아. 막 이러면서 싸우게 된 거죠.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 내가 뭐 때문에 싸웠어요? 소스 부은 것 때문에. 얼마나 사소한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절교할 것처럼 싸운 거예요. 집에 가서 생각을 했어요. 이거 사과를 해야겠다. 내가 너무했다. 애 같았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성경 공부 모임이 있어서 교회 간 거예요. 근데 교회 로비에 그 집사님이 보여요. 가서 사과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어떤 다른 집사님과 너무 재밌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더니 동시에 날 쳐다봐요. 그러더니 갑자기 동시에 웃어요. 그러더니 계속해서 재밌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내 뒷담화 하나? 나 험담하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짐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추측하게 되는 거죠. 실은 그 두 집사님이 어제 저녁에 재밌는 영화를 보고 그 영화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즐거워하고 있었어요. 웃다 보니 나를 쳐다보고도 그냥 웃은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지레짐작하고 기분이 나빠진 거죠. 어떤 감정 상태가 될까요? 이렇게 지레짐작을 하면 되게 섭섭해요. 나는 사과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내 뒷담화를 했어요. 너무 섭섭해. 난 사과하려고 했는데. 또 화도 나요. 짜증도 나요. 이렇게 감정이 상하면 그 감정이 뭐에 영향을 주죠?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줘요. 괜히 내 아들이나 딸이 조금 귀찮게 하는데 막 짜증을 내게 돼요. 그만해 좀. 내 피곤해 정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내 삶이 망가져요. 추측하고 짐작한 그 일 때문에 내 일상의 많은 것들이 망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지식의 저주를 이기는, 아까 대화의 태도가 필요해요. 근데 그 대화의 태도는 대화를 축복으로 이끄는 연료를 통해서 익히게 돼요. 여러분, 대화를 축복으로 이끄는 연료가 뭐냐? 그게 호기심입니다. 호기심. 추측하거나 짐작하지 말고 그 사람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을 할까? 저 사람은 오늘 왜 저렇게 슬퍼 보이지? 왜 이렇게 우울해 보이지? 이런 호기심, 이런 궁금함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는 거예요. 내가 그 진실을 직접 듣기 전에는 추측하거나 짐작하지 않아요. 항상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왜일까? 저 사람은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할까? 항상 우리가 왜일까를 가지고 그 사람을 궁금해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알지 못함의 자세라고 생각해요. 보통 심리학자들이 이걸 알지 못함의 자세 이렇게 불러요. Not knowing stance.
알지 못함의 자세. 난 당신을 짐작하지 않겠어요. 나는 당신을 추측하지 않겠어요. 난 당신을 몰라요. 내가 질문하고 당신이 대답하기 이전에는 난 당신을 정말 몰라요. 정말 당신이 궁금해요. 여러분, 이런 태도가 not knowing stance, 알지 못함의 자세입니다. 이것은요, 상대방을 환대하는 자세예요. 상대방의 존재를 내가 환영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너무 궁금해요. 그건 상대방을 환영한다는 거잖아요. 알려줘요? 나는 당신을 아는 게 너무너무 기뻐요. 나에게 알려주세요? 이런 태도예요. 자, 이런 알지 못함의 자세에서 나오는 기술이 뭐냐? 바로 질문의 기술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럼 물어야 되잖아요. 물어야죠. 여러분들, 우리 대화에서 점점 질문의 분량이 늘어난다면 우리는 정말 좋은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환영하고 환대하는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질문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질문의 효과는 무엇이냐? 존중받는 느낌과 호의를 느끼게 해요. 내가 이 사람에게 질문하죠. 궁금해서. 당신 있잖아. 그 설거지를 마치고 나면 칼날을 위로 꽂아 놓잖아. 근데 나 되게 위험해 보이거든. 근데 당신 그렇게 칼날을 위로 꽂는 이유가 있어?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 내가 설명할 수 있죠. 그쵸? 그럼 갈등이 일어날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나에게 물어주면 오해할 수도 있었는데 내 아내가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쵸? 여러분, 제가 소개팅에 나가서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아마 대부분 결혼을 하신 것 같으니까 별로 이 방법이 여러분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여러분들 자녀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 소개팅에 나가가지고요, 남자가 여자한테 묻는 거예요. 처음 만났으니까 그냥 질문을 여러 가지 하잖아요. 아주 식상한 질문, 뭐죠? 취미가 뭐예요? 막 이런 거. 음식 뭐 좋아하세요? 근데 남자가 물었어요. 음악 뭐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여자가 저요? 저 비틀즈 음악 좋아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그 말을 듣자마자 저 비틀즈 좀 알아요. 비틀즈는 어디서 결성이 됐고요. 또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너무너무 좋고요. 명반은 바로 이 앨범이에요. 그리고 이런 가사는 정말 서정적이고 좋은데 이런 가사는 좀 기독교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질문 하나 하고 본인이 한 30분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지를 어필하고 싶은 거예요. 이 소개팅 어떻게 될까요? 네, 망합니다. 망해. 이 소개팅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피곤해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매력적이에요? 말 많이 하는 사람이 매력적이에요?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매력적이에요? 잘 들어주는 사람이죠. 여러분, mansplain이라는 말이 있어요. 남자는 자꾸 설명하려고 한대요. 자꾸 설명하면서 자기의 권위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나 그럴싸하지. 나 이 정도야.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 매력 없어요. 어떤 사람이 매력 있어요? 잘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내가 잘 들으려면 질문해야 되죠. 그 사람을 정말 궁금해하면서 다음 질문을 이어가야 되죠. 비틀즈 음악 중에 어떤 음악이 좋으세요? 그 노래에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그렇구나. 저에게 비틀즈 음악 중에 좋은 걸 좀 이렇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해야 그 사람이 존중받는 느낌을 가지고 나에게 호의를 느끼고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no mansplain. 절대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 근데 사실은 남자만 그래요? 남자만 설명하려고 그래요? 아니죠. 여자들 중에서도 자꾸 설명하고 자기가 얼마나 아는지 어필하려고 하고 내가 얼마나 너보다 더 많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 관계는
아름답게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요, 호의가 안 느껴져요. 나에 대한 호의가 안 느껴져요.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 존중받는 느낌이 없어요. 두 번째 질문의 효과가 뭐가 있을까요?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요. 모든 인간은요, 대화 속에서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해요. 내가 영화 속에서 주인공은 될 수 없을지라도 그 대화 속에서는 내가 좀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나에게. 청년 학생이, 대학생이 한 명이 찾아와서 저한테 이런 고민 상담을 하는 거예요. 박사님, 제가 등록금 때문에 정말 애를 먹고 있어요. 알바를 정말 열심히 해도 등록금 내고 방세 내고 나면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다음 학기에 내가 등록금을 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물질적인 어려움을 갖게 하실까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나 때는 더 심했어. 와, 나는 등록금 못 내서 막 1년 동안 학교를 못 다닌 적도 있어.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내가 아르바이트도 3개 하고 막 조교도 3개씩 했거든. 야,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더라고. 걱정하지 마. 너도 잘 해낼 수 있어. 나 때는 말이야, 너보다 훨씬 경제 형편이 안 좋았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자, 좀 저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그냥 이 대화의 주인공이 나였으면 하고 생각했는데, 나 때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라떼는을 말하는 그 사람이 주인공이 돼요. 나에게 도움을 요청한 그 사람은 더 이상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 영탁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대요. 그 사람이 부른 노래 중에 꼰대 라떼라는 음악이 있다고 합니다. 제발 그만해. 오늘도 시작되는 꼰대 라떼, 제발 그만해. 리필은 됐습니다. 꼰대 라떼, 이런 노래가 있대요. 이런 라떼는 이라고 하는 대화법이 상대방을 주눅들게 만들고, 그리고 주인공이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조연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냥 라떼 이야기를 하는 나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요. 이건 좋은 대화법이 아니죠. 그런데 질문은요,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 P&G의 전 CEO였던 레플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대화의 3분의 2는 듣는 데 씁니다. 회사의 구내식당, 강당, 어디에서든 직원들과 이야기를 하고, 이때 항상 3분의 2 원칙을 지킵니다. 이를 통해 나는 반대자들의 목소리를 가라앉히고 많은 사람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질문해야 되죠. 내가 많은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대화의 3분의 2 정도는 질문하고 들으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되고 내 적마저도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를 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을 누가 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 곁에는 적이 사라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적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가서 막 궁금해하세요. 막 물어주세요.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적이 아닌 친구를 얻게 되는 겁니다. 또 질문의 효과에는 뭐가 있죠? 새로운 생각을 갖게 해요. 여기 왼쪽에 보면 아름다운 댄서가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이사도라 던컨이에요. 이사도라 던컨이라는 사람이 현대 무용의 창시자예요. 세상을 바꾼 질문들이라는 책에 보면 이 이사도라 던컨, 한 번도 정규적인 그 무용 교육을 받지 않은 이 이사도라 던컨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왜 불편한 신발을 신고 틀에 박힌 동작으로만 춤을 춰야 할까? 왜 모두 다 그 발레 슈즈, 토우 슈즈를 신고 춤을 춰야 하지? 왜 발레복을 입고 춤을 춰야 하지? 자유롭게 입고 맨발로 춤을 추면 안 되나? 여러분, 이런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댄서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춤을 출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한 번도 이 문제에 해결책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해결책이 그 질문을 통해서 창조되기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질문을 할 때 있잖아요. 우리 안에 두 개의 자아가 딱 나타나요. 내가 누군가에게 질문을 하려고 할 때 하나는 판단자 자아예요. 자꾸 평가하려고 하고 점수 매기려고 하고 문제를 드러내려고 해요. 뭐가 문제지? 이런 질문을 해요. 반면에 우리 안에는 학습자 자아도 있어요. 뭐가 문제지가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시도를 할 수 있을까? 이게 학습자 자아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판단자 자아는요. 무엇이 문제인가를 물어요. 무엇이 문제인가? 예를 들어서 중학생 딸이 저에게 와서 묻는 거예요. 아빠, 나 요즘 수학 공부를 하는데 잘 안 돼. 공부 잘하는 애들이 보는 문제집을 나도 샀거든. 근데 푸는데 진짜 잘 안 돼. 이번 기말고사도 망쳤어. 나 어떡하면 좋아? 나 수학 진짜 잘하고 싶은데 아빠 어떡하면 좋아? 이때 판단자 자아, 우리 안에 있는 판단자 자아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한아, 너 공부는 몇 시간이나 하는 거야? 너는 너의 학습 방법에 있어서 뭐가 문제라고 생각해? 이렇게 물어요. 너 뭐가 문제야? 도대체 그 문제의 원인을 이야기를 해봐. 이 아이를 판단하는 거죠.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데요, 학습자 자아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유한아, 너 되게 속상했겠다. 너 근데 있잖아. 지금 그렇게 수학을 잘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너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너는 그 수학 공부를 하는 게 어떤 목표가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 지금 반에서 30등인데 나 15등 안에 들고 싶어. 저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 15등 안에 들려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어떤 시도를 한번 해볼 수 있을까? 누가 너한테 도움을 줄 수 있어? 친한 친구가 좀 나를 도와주기로 했는데 좀 부끄러워서 말은 못했어. 근데 아빠 말을 듣고 보니까 그 친구한테 한번 부탁해 볼래? 그리고 또 뭐가 도움이 될까? 그 공부 잘하는 애들 문제지가 너무 어렵더라고. 그거 나한테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 쉬운 문제집을 사서 한번 풀어볼까? 거기서 한번 시작해볼까, 아빠?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야, 도대체 너는 그런 생각을 어떻게 했니? 여러분, 이게 학습자 자아예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너의 문제를 발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얼마나 못했는지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친구가 되어서 계속 물어주는 거예요. 이게 학습자 자아예요. 여러분들 한번 평소에 하는 질문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다음으로는 구체적으로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되게 쉬워요. 열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린 질문과 닫힌 질문의 차이를 아세요? 닫힌 질문은 이런 거예요. 예 혹은 아니요라고 대답하는 거죠. 너 수학 좋아해? 아니요. 예 혹은 아니요라고 대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어요. 너는 수학을 좋아해? 국어를 좋아해? 이것도 닫힌 질문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선택지는 없어요. 예 혹은 아니요, 혹은 이것 아니면 저것을 선택해야 돼요. 이건 누구의 의도가 많이 들어갔어요? 질문을 받는 사람의 의도가 많이 들어갔어요? 내 의도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가 더 많이 들어갔죠. 이런 질문은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열린 질문을 하는 거죠. 주로 어떻게, 왜, 어떤, 무엇,
여러분 이런 의문사를 쓰면요,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당신이 현재 직장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그러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어요? 만족 못해요. 예 혹은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대화는 끝이에요. 쟤는 직장을 안 좋아하는구나. 거기에서 어떤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열린 질문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죠. 당신이 생각하는 좋은 직장은 어떤 직장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직장의 모습을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그 직장의 모습과 지금 내가 다니는 직장의 모습이 다르다면 그러면 그런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 당신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죠? 이러면 대화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열린 질문을 해라. 그리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자, 대답해 보세요. 지금 다니고 계신 교회가 마음에 드세요? 네. 예 해도 끝. 그래요. 좋으시겠어요. 그럼 대화 끝. 더 이상 내 삶을 성장시키는 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권사님이 생각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그럼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다니는 교회가 내가 말한 그 이상적인 교회 모습과 다르다면 어떻게 하면 그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할 수 있을까? 어떤 시작을 해볼 수 있을까? 어떤 작은 노력을 해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열린 질문을 해라. 닫힌 질문하지 마라.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건 연습해야 돼요. 늘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질문을 많이 해봐야지. 그리고 되도록이면 예, 아니요, 혹은 이것, 저것 이렇게 선택하는 질문이 아니라 좀 더 이 사람의 감정과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한번 질문을 해봐야지, 열린 질문을 해봐야지.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각오를 다지시고 연습해 보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말을 많이 하기보다 압도적으로 질문을 많이 하려고 애써 보는 거예요. 아셨죠? 예. 자, 질문의 방법 두 번째는요, 불안해하지 말고 대화의 주도권을 그 사람에게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한 사람일수록, 책임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내가 이 대화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 내가 뭔가 해결책을 이 사람에게 줘야 한다. 이 사람이 자기 말을 막 하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대화를 끌고 가면 대화를 실패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자꾸 내가 답변을 주고 내가 이미 정해진 정답을 알려주면요, 그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계속 그 사람을 궁금해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 열린 질문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냥 대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마음껏 하도록 내버려 둬요. 우리 예전에 강의 속에서 제가 5초를 말한 적 있죠. 그 사람이 말하고 나서 또 기다려요. 바로 내가 이야기하지 않아요. 또 5초 동안도 기다려줘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포화되도록 그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요. 여러분 그러면 거기서 그 사람이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시도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다지게 돼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주도권을 주세요. 세 번째는요, 성급한 마음을 갖고 그 사람에게 질문하는 것을 삼가해야 돼요. 어떤 질문들이냐면 이런 거예요. 막 이야기를 듣다가 이 사람이 너무 말이 길어져.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막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집사님 알겠는데 근데 이 이야기의 요점이 뭐예요? 어떻게 들려요? 빨리 끝내라는 메시지로도 들리고, 이 사람이 내 이야기에 불만을 가지고 있나? 내가 뭘 잘못 이야기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돼요. 내가 너무 성급하게 대화를 마무리하려고 하면 안 돼요. 만약 그렇게 대화가 끝나버리면
그 사람의 관계는 그 사람들의 관계는 되게 서먹서먹해져요.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기다려줘라. 아시겠죠? 성경 말씀 하나를 읽고 오늘 강의를 마치고 싶은데요. 창세기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자,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모습이에요. 누구에게 질문했죠? 아담에게 질문했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저지른 아담에게 질문해요.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 톤이 어떨 것 같아요? 네가 어디 있느냐? 이런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너무 부드럽게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야, 너 왜 잘못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죠. 너 죄 지은 거야. 너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죠. 부드러운 질문을 하세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깔려 있을까요? 사랑의 마음이 깔려 있겠죠. 하나님도 아담에게 호기심을 갖고 계셨을 거예요. 얼마나 두려울까? 얼마나 무서울까? 얼마나 불안할까? 괜찮다. 내가 너희들에게 메시아를 보낼 거다. 나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너희에게 보낼 거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사랑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지 않겠어요? 이 질문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궁금해하시고 질문하십니다. 거기에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처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궁금해하시고 많은 질문을 시도해보시고 또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해 연습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다른 소망들이 나타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강의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